함경북도 회령시.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중국 땅과 마주한 이 도시는 북한의 다른 어느 곳보다 바깥 세상의 냄새가 먼저 닿는 곳이다. 산이 사방을 감싸고 강이 경계를 긋고 검문소가 길목마다 서 있는 곳.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시에서는 바깥의 공기가 조금씩 스며들어 왔다. 바람처럼 소리도 없이, 그러나 분명하게. 2025년 늦가을의 어느 저녁, 강변 쪽 낡은 아파트 3층에 사는 최순희는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다. 40 중반의 그녀는 회령 장마당에서 중국산 과자와 화장품을 파는 여성이었다. 전형적인 장사꾼이라 할 수 없었다. 물건을 내다 파는 것은 살아남기 위한 방편이었고, 장마당이라는 공간은 그녀에게 세상을 엿볼 수 있는 유일한 창구이기도 했다. 하루 종일 시장에 서 있다 돌아온 순이의 귓속에는 아직도 시장 소음이 웅웅거렸지만 오늘은 그 위로 낯선 소문 하나가 얹혀 있었다. 오후 서너 시쯤이었다. 장사꾼들이 슬슬 물건을 정리하기 시작하는 시간. 옆 자리에 박정숙이 순이 쪽으로 몸을 바짝 기울이더니 귓속말을 했다. 순이 동무, 이란이라는 나라 있잖아요. 거기 지도자가 미국한테 죽었다고 하던데. 정숙은 목소리를 낮추다 못해 입만 뻐끔거렸고 눈은 사방을 훑쳤다. 마치 그 말 자체가 위험한 물건이라도 되는 것처럼. 순이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이란, 핵을 가진 나라, 미국과 맞선 나라. 우리처럼 미국에 저항한다고 했던 그 나라 지도자가 죽었다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상했다. 어디서 들었어요? 우리 남편이 어제 전해 들었어. 자세한 건 모르는데 그 나라 최고 지도자가 미국이랑 이스라엘한테 공격받아서 죽었다는 거야. 핵이 있는 나라인데도 그렇게 됐다고. 정숙은 그 말을 하면서도 몇 번이나 주변을 살폈다. 장마당 끄트머리에서 안전원 하나가 어슬렁거리고 있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그가 시야에서 벗어나고 나서야 다시 고개를 모았다. 더 조심해야 해. 이런 말 잘못했다가는. 정숙은 말을 맺지 않았다. 맺을 필요도 없었다. 그날 밤 순이는 밥상을 차려놓고도 젓가락을 들지 못했다. 남편 김철수가 밥을 먹으며 물었다. 왜 그래? 장사가 안 됐어? 순이는 주위를 한번 살핀 다음 남편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목소리를 낮췄다. 방 안에 자신들밖에 없다는 걸 알면서도. 오늘 장마당에서 들었는데 이란 최고 지도자가 미국한테 공격받아서 죽었다고. 철수는 젓가락질을 멈췄다. 그는 강 건너 중국과 불법으로 연락하는 청진 출신 친척이 있어 가끔 바깥 소식을 전해 듣는 편이었다. 그러나 이런 소식은 처음이었다. 이란이 핵 있는 나라 아닌가? 그러니까 나도 그게 이상해서.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마주보았다. 방 안의 침묵이 두꺼웠다. 텔레비전에서는 당에서 내보내는 선전 방송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화면 속의 아나운서는 오늘도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고 배경음악은 힘차고 밝았다. 그 소리와 두 사람이 품고 있는 침묵 사이의 간극이 이 나라의 실체였다. 이런 말은 함부로 하지 마. 어디서 들었냐고 물으면 아무것도 모른다고 해. 철수의 말이었다.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소문은 이미 발이 달려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회령 장마당은 평소보다 한층 낮은 목소리들로 가득 찼다. 물건을 내놓고 손님을 기다리는 척하면서도 상인들은 자꾸 고개를 모으며 속삭였다. 안전원들이 순찰하는 시간에는 모두 입을 닫았지만 그들이 멀어지면 이야기는 다시 이어졌다. 미국이 이란을 공습해서 지도자를 사살했다는데 핵을 가졌다는 나라가 그렇게 당했다고?
경우가 철벽이었을 텐데 어떻게 된 거야? 내부에 간첩이 있었던 게 아닐까? 이스라엘이 함께 공격했다는 말도 있어. 소문의 줄기는 서로 달랐지만 핵심은 하나였다. 핵을 가진 나라의 지도자가 죽었다는 것. 소문이 이렇게 빠르게 퍼진 데에는 이유가 있었다. 회령과 같은 국경 도시에는 중국 휴대전화를 이용해 강 건너와 몰래 연락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장마당 상인들, 밀수업자들, 심지어 하급 군인들의 가족 중에도 있었다. 두만강의 폭은 곳에 따라 수십 미터에 불과했고 신호는 그 강폭보다 훨씬 빠르게 건너편으로 넘어왔다. 이들이 흘려보내는 정보의 파편들이 쌓이면서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낸 것이다. 물론 구체적인 내막은 아무도 몰랐다. 언제, 어떻게, 왜인지는 안개 속이었다. 그래서 소문에는 덧살이 붙었다. 각색이 거듭되면서 소문은 점점 커졌다. 그리고 그 소문은 회령에서 청진으로, 청진에서 함흥으로, 그리고 두만강을 거슬러 올라가 양강도 해산으로 번져나갔다. 이란 소식이 퍼지고 사흘째 되던 날, 회령 장마당에는 작은 사건이 하나 있었다. 물건을 팔던 상인 하나가 주변 사람들에게 좀 더 큰 소리로 이란 이야기를 꺼냈다. 목소리를 낮추지 않은 것이 화근이었다. 근처에 있던 감시원이 그 말을 들었고 그 상인은 장마당 밖으로 불려나갔다. 무슨 이야기가 오갔는지는 모르지만 그는 2시간 뒤 돌아와 다시 장사를 시작했다. 얼굴이 굳어 있었다. 아무도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묻지 않았다. 물어볼 필요도 없었다. 장마당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 장면을 목격했고 모두가 알아서 입을 닫았다. 그 뒤로 장마당의 일한 이야기는 한층 더 조심스러워졌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 당국의 공식 반응은 계산된 침묵이었다. 노동신문에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 군사작전을 벌인 것을 규탄하는 외무성 대변인 담화가 실렸다. 그러나 하메네이라는 이름은 없었다. 수뇌부의 사망도 없었다. 당이 허락한 것은 규탄이었고 슬픔의 대상은 명시되지 않았다. 주민들은 그 빈칸을 스스로 채웠다. 신문에는 왜 지도자 죽었다는 말이 없을까? 당이 쉬쉬하는 거지. 우리한테 알리면 불안해질까봐. 알리면 안 되는 이유가 있겠지.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은 없었지만 모두가 짐작은 했다. 핵을 가진 나라의 지도자가 미국에 죽었다는 사실은 북한이 그토록 강조해 온 논리와 정면으로 충돌했다. 핵이 있으면 안전하다. 핵이 있으면 미국도 건드리지 못한다. 그 말이 흔들리는 순간 모든 것이 흔들렸다. 회령 장마당 한켠에서 며칠이 지난 어느 오후 순이는 다시 정숙과 마주 앉았다. 어디서 또 들은 거 있어? 정숙은 주변을 한번 훑고 목소리를 낮췄다. 우리 남편이 어젯밤 청진 사는 형한테 연락받았는데 거기서도 다 알고 있대. 그리고 말이야. 정숙이 잠깐 멈췄다가 말을 이었다. 이란이 핵을 가졌다고 해도 막상 미국이 제대로 결심하면 막을 수 없다는 말이 돌고 있어. 그 말을 들은 순이는 가슴 한켠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핵이 있어도 제대로 결심하면 그녀는 장마당 한가운데서 먼 산을 바라보았다. 가을 하늘은 높고 맑았다. 두만강 건너 중국 쪽은 오늘도 전기불이 밝았고 이쪽은 해만 지면 어둠 속으로 가라앉을 것이었다. 무언가가 조금씩 그러나 돌이킬 수 없이 변하고 있었다. 양강도 해산시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중국 지린성과 마주한 이 도시는 회령보다 내륙 깊숙이 박혀 있지만 정보가 흘러드는 속도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더 빨랐다. 해산 장마당은 북한에서도 손꼽히는 규모였고 그곳을 드나드는 사람들의 수만큼 정보도 많이 흘러들어왔다.
해산에 사는 리명철은 26살의 청년이었다. 공장에 배치는 되어 있었지만 실제로 일이 있는 날은 손에 꼽을 정도였고 대부분의 시간을 장마당 심부름과 자빌로 벌어먹었다. 집은 강변과 가까운 낡은 살림집이었고 날 맑은 날에는 창문 너머로 중국 땅이 보였다. 명철에게는 특별한 것이 하나 있었다. 중국에서 몰래 들여온 구형 스마트폰이었다. 와이파이나 이동통신망은 쓸 수 없었지만 중국에 있는 사람들이 USB로 옮겨준 영상 파일들을 볼 수 있었다. 남한 드라마, 중국 영화, 그리고 가끔은 외부 뉴스를 누군가 편집해 넣은 파일들. 이것이 발각되면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철은 알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파일들을 지우지 못했다. 그것이 창문이었기 때문이었다. 이 도시에서는 허락되지 않은 바깥을 향한 창문. 이번에도 그랬다. 어느 날 밤 명철은 강변 근처 친구 집에서 그 파일을 받았다. 직접적인 뉴스 영상은 아니었다. 중국 조선족이 녹음한 음성 메시지였는데 이란 공습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짧고 거칠게 편집된 그 음성은 그러나 담고 있는 내용만큼은 묵직했다. 명철은 이어폰을 귀에 꽂고 이불을 뒤집어 쓴 채 그 파일을 들었다. 방 안은 어두웠고 밖에서는 찬바람이 창문을 두드렸다. 북한의 가을밤은 일찍 찾아왔고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날에는 촛불 하나에 의지의 밤을 보내야 했다. 하메네이가 죽었다. 이란의 핵시설이 타격을 받았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합동작전을 펼쳤다. 명철은 파일을 2번, 3번 다시 들었다. 뭔가 가슴속에서 형태를 갖추려고 하는 것 같았는데 그게 무엇인지 선명하지 않았다. 그는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들었다. 우리에게는 핵이 있다. 핵이 있으면 미국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한다. 배고픔은 잠깐이고 강한 나라는 영원하다. 그 말들이 뼈대처럼 그의 안에 박혀 있었다. 그것은 세뇌라고 부르기도 민망할 만큼 그냥 당연하게 여겨지는 사실이었다. 지구는 둥글고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고 핵을 가진 우리는 안전하다. 그런데 핵을 가진 나라의 지도자가 공습으로 죽었다. 이튿날 명철은 장마당에 나가 자비를 하면서 귀를 열어두었다. 해산의 분위기도 회령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다들 알고 있었다. 그러나 다들 말하지 않으려 했다. 그때 한 무리의 청년들 옆을 지나치다 짧은 대화가 귀에 걸렸다. 핵이 있어도 미국이 마음먹으면 그냥 치는 거 아닌가? 쉿. 그런 말하면 안 돼. 아니, 진짜로. 베네수엘라 대통령도 잡혀갔잖아. 이란 지도자도 죽었고. 짧은 침묵이 흘렀다. 우리나라는 다르다고. 뭐가 다른데? 대화는 거기서 끊겼다. 누군가 안전원이 가까이 오는 것을 봤는지 청년들은 흩어졌다. 명철은 그 자리에 잠시 멈춰섰다. 뭐가 다른데? 그 말이 머릿속에서 울렸다. 그 무렵 해산 장마당에는 또 다른 이야기가 돌고 있었다. 지난 1월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미국에 체포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해산 주민들의 반응은 비교적 평온했다. 베네수엘라는 핵이 없잖아. 우리는 달라. 그 한마디로 불안이 정리되었다. 핵이 없는 나라는 그렇게 될 수 있어도 핵이 있는 우리는 다르다. 그것이 공통된 논리였다. 그런데 이제 핵이 있는 나라에서 그 일이 벌어졌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는 길, 명철은 혼자 생각에 잠겼다. 베네수엘라 때는 괜찮았다. 핵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란은 핵이 있었다. 적어도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다. 그런데 그 나라 지도자가 공습으로 죽었다면 논리가 무너졌다. 명철은 집에 돌아와 어머니가 차려준 옥수수밥을 먹으면서도
계속 그 생각을 했다. 어머니는 뭔가를 눈치챘는지 물었다. 왜 밥을 그렇게 먹어? 무슨 일 있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는 그렇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다른 말들이 맴돌고 있었다. 핵이 있으면 안전하다고 했다. 그래서 배고파도 참으라고 했다. 그래서 전기가 없어도, 난방이 없어도, 일이 없어도 견디라고 했다. 그런데 이란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그 말들은 다 어디로 가는 것인가? 해산시 외곽 강에서 조금 떨어진 동네에는 리성우라는 60살의 노인이 살고 있었다. 그는 젊은 시절 군 복무를 했고 이후 고난의 행군 시절을 버텨 살아남은 사람이었다. 고난의 행군. 1990년대 수십만이, 어쩌면 그 이상이 굶어 죽었던 그 시절을 그는 몸으로 알고 있었다. 과묵하고 신중했으며 웬만해서는 정치적인 이야기를 입에 올리지 않는 성격이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이웃집 남자와 단둘이 앉아 이야기를 나누다 뜻밖의 말을 꺼냈다. 이런 사건 들었지? 들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된 건지 아나? 핵이 있어도 이렇게 되는 거야. 이웃 남자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내가 젊을 때는 그냥 믿었어. 나라가 하는 말이니까. 핵이 있으면 안전하다. 미국도 못 건드린다. 근데 지금 보면 그는 말을 맺지 않았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다. 창 밖으로 강이 보였다. 강 건너 중국 쪽은 오후 햇살을 받아 반짝였다. 이쪽은 빛이 없었다. 노인이 다시 입을 열었다. 고난의 행군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알아? 나는 그때 살기 위해 뭐든 했어. 나라를 믿어서가 아니라 살아야 하니까. 근데 그때도 핵 얘기는 나왔어. 힘들어도 참아야 한다고. 핵이 있으면 언젠가는 나아진다고. 그런데 지금 여기서 뭐가 나아졌나? 이웃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다. 이런 대화들은 해상 곳곳에서 조금씩 아주 낮은 목소리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직접적인 비판은 아무도 하지 않았다. 대놓고 불만을 표하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다. 그러나 의문은 다들 품고 있었다. 해산의 한 보안원이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하기 시작한 것도 이 무렵이었다. 그의 이름은 오철민, 32살의 인민보안원이었다. 평소 주민들의 동향을 감시하고 불법 행위를 단속하는 일을 맡고 있는 그에게 최근 며칠 사이 장마당의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아 보였다. 사람들이 너무 조용했다. 뭔가 말하다가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눈빛이 수상했다. 철민은 상부에 보고를 올려야 하는지 고민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잡힌 것이 없었다. 소문이 돌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 소문이 어디서 왔는지 얼마나 퍼졌는지는 알 수 없었다. 그는 장마당을 돌며 청취를 계속했다. 상인들은 그가 가까이 오면 화제를 바꾸었다. 청년들은 그를 보면 눈을 피했다.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도시 안에서 조금씩 형태를 갖춰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하나의 질문이 있었다. 핵이 있어도 안전하지 않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참아온 것인가? 소문이 퍼진 지 열흘이 지났다. 회령의 순이는 장마당에서 평소보다 단속이 잦아졌다는 것을 눈치챘다. 안전원들이 이틀에 한 번씩 돌던 것이 하루에 2번이 되었고 장마당 입구에 낯선 얼굴들이 서 있는 것이 보였다. 편의대원인지 보위부 사람인지는 몰랐다. 그러나 장사꾼들은 본능적으로 알았다. 조심해야 할 때라는 것을. 오랜 경험이 만들어낸 생존 본능이었다. 국경 지역의 밀무역업자들은 더욱 민감하게 반응했다. 회령에서 밀수를 하는 장동혁은 올해 45으로 두만강 넘어 중국 연변 쪽과 물건을 주고받는 일을 10년 넘게 해왔다. 시작은 작은 것들이었다.
담배 한 보루, 건전지 몇 개.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규모가 커졌고 지금은 중국산 가전제품부터 의약품까지 다양한 품목을 다뤘다. 정확히는 다루었었다. 과거 시제를 쓸 수밖에 없는 이유는 국경 통제가 갑자기 강화되면서 연락이 끊긴 지 몇 달이 됐기 때문이었다. 동역은 밀무역이 막혀 수입이 없는 것도 문제였지만 중국 쪽에 돈을 보내두고 받지 못한 물건이 쌓여 있는 것이 더 큰 걱정이었다. 언제 국경이 열릴지 그 물건을 언제 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그런데 이란 사건이 터지고 나서 주변 밀수업자들 사이에 공통된 말이 돌기 시작했다. 단속이 더 세질 것 같아. 정세가 불안해지면 국경은 언제나 더 막혀. 이런 때일수록 강 가까이에도 못 가게 할 거야. 경험에서 나온 말들이었다. 북한에서 대외 정세가 요동칠 때마다 내부 통제는 강화되었다.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는 것을 당이 먼저 알아채고 선제적으로 입을 틀어막는 것이었다. 그 패턴을 밀수업자들은 몸으로 기억했다. 동혁은 강가에 나가 강물을 바라보았다. 건기라 물이 낮아졌고 가을 햇살이 수면 위로 반짝였다. 강 건너에는 중국 농가들이 보였다. 전기불이 들어오고 포장도로가 있고 오토바이가 오가는 곳. 그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평생 이 강을 넘어 물건을 날랐지만 강을 건너 그쪽에서 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은 한 번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다. 너무 위험한 생각이었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이상하게 그 생각이 오래 머물렀다. 그는 고개를 흔들었다. 발길을 돌려 집으로 향했다. 해산에서는 명철이 다른 방식으로 변화를 감지하고 있었다. 공장 배치는 되어 있지만 실제 일이 없는 청년들이 낮에 모여 앉는 장소가 있었다. 압록강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 중간쯤에 반쯤 무너진 창고 건물이었는데 겨울이 오기 전 햇빛이 들어오는 낮 동안 청년 서너 명이 모여 잡담을 나누는 것이 일과였다. 거기서는 안전원들의 눈이 잘 닿지 않았고 그래서 말이 조금은 자유로웠다. 이날도 명철은 그곳에 있었다. 함께 있던 것은 친구 2명이었는데 한 명은 오성빈, 다른 한 명은 황민준이었다. 성빈이 먼저 입을 열었다. 이란 이야기 너네도 들었지? 둘이 고개를 끄덕였다. 핵을 가진 나라가 당했다는 게 진짜라면. 성빈은 말을 끊었다가 다시 이었다. 우리나라도 안전하지 않다는 거잖아. 민준이 강 쪽을 바라보며 낮게 말했다. 그걸 알면서도 계속 핵 만드는 거라고 하면 그게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건지 모르겠어. 밥도 없는데 핵을 왜 만드냐고 어릴 때부터 물었는데 대답은 항상 핵이 있어야 안전하다는 거잖아. 근데 안전하지가 않다면. 침묵이 흘렀다. 명철이 끼어들었다.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그랬잖아. 핵이 있으면 미국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다고. 배고파도 참아야 한다고. 근데 이란이 당한 거 보면 그 말이 꼭 맞다고 할 수 있나? 성빈은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다. 이런 말은 여기서만 해야 해. 밖에서는 죽어도 못 꺼낼 말이야. 세 사람은 그 말 뒤에 오는 침묵을 각자 감당했다. 그때 민준이 조용히 말했다. 가끔은 전쟁이라도 터졌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 성빈이 인상을 찌푸렸다.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전쟁이 나서 죽겠다는 게 아니야. 그냥 이 상태가 언제 끝나냐고. 공장도 안 돌아가고 먹을 것도 없고 미래가 없는데 그냥 이대로 계속 사는 게 맞나 싶은 거지. 뭔가 확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거야. 성빈은 잠자코 있었다. 명철도 그 말에 반박하지 않았다. 속에 있는 말이었기 때문이었다. 북한에서 이런 말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이 힘들 때마다 내뱉는 일종의 푸념.
차라리 전쟁이 터지면 그것이 체제를 향한 불만인지 삶에 대한 포기인지는 말하는 사람도 다 알지 못할 때가 많았다. 그러나 그 말의 빈도가 늘고 있었다. 이런 사건 이후로 그 무렵 회령의 순이는 뜻밖의 상황을 맞닥뜨렸다. 장마당에서 같이 장사하던 이웃 박정숙이 갑자기 보이지 않게 된 것이다.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었다. 처음에는 아픈 줄 알았다. 그런데 정숙의 남편이 출근하는 것은 계속 보였다. 얼굴에는 뭔가 참은 표정이 역력했다. 말을 걸어도 짧게 답하고 빠르게 지나쳤다. 순이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사흘 뒤 장마당에서 오래 알고 지낸 상인 하나가 순이에게 귓속말로 말했다. 정숙이 불려갔다고 하던데. 어디에? 보안부에. 뭔가를 누가 신고했대. 순이의 심장이 쪼그라들었다. 정숙이 일한 이야기를 꺼낸 날들이 떠올랐다. 목소리를 낮추면서도 주변 사람들과 나누던 그 이야기들. 누가 들었을까? 누가 신고했을까? 장마당에는 눈이 많았다. 친한 척하면서 서로를 감시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어쩌면 아주 오래 알아온 사람이 신고했을 수도 있었다. 그런 세상이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순이는 남편에게 그 소식을 전했다. 철수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 사람이 많이 떠들었잖아. 그렇게 많이 떠든 것도 아닌데. 여기서는 그 정도도 많이 떠든 거야. 철수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다. 밖에서는 바람 소리가 났다. 이웃집에서 아이가 우는 소리가 들렸다. 평범한 저녁 소리들. 그 소리들 사이에서 두 사람의 침묵만 무거웠다. 앞으로 아무 말도 하지 마. 들어도 못 들은 척해. 철수의 말이었다.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그게 맞다. 그게 이 나라에서 사는 방법이다. 정숙이 며칠 뒤 돌아왔다. 얼굴이 창백했고 눈 아래가 검었다. 어디서 며칠을 보냈는지는 아무도 묻지 않았다. 그녀 자신도 이야기하지 않았다. 장마당에 다시 나와 물건을 폈지만 이전처럼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모든 것을 집어삼킨 것처럼 조용했다. 그것이 대답이었다. 해산에서는 명철이 마지막으로 친구들과 모이던 날 저녁 돌아오는 길에 압록강 다리 위를 걸었다. 다리를 건너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다. 다리 끝에는 검문소가 있었다. 그러나 다리 위에서 강 건너를 바라보는 것은 아직은 허용되어 있었다. 강 건너 중국 쪽에는 불빛이 있었다. 오늘도 명철은 그 불빛을 바라보았다. 아주 오래. 그리고 생각했다. 저쪽 사람들은 이란 이야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인터넷을 켜면 뉴스가 나올 것이고 사람들과 모여 이야기를 나눠도 보안부에 불려가지 않을 것이다. 지도자가 죽었다는 말에 심장이 쿵 내려앉지 않아도 될 것이다. 이란이 어떻게 됐는지, 다음에 어느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지 자유롭게 알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어떤 삶인지 명철은 정확히 알지 못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이었으니까. 그러나 그 불빛은 오늘도 꺼지지 않았다. 해산의 보안원 오철민은 그날 밤 늦게까지 서류를 쓰고 있었다. 최근 주민 동향 관련 내용을 정리해 상부에 올리는 보고서였다. 그는 며칠 동안 수집한 정보들을 조합하면서 하나의 결론에 도달해 있었다. 이란 사건 이후 주민들의 사상 동요 징후가 있다는 것. 그는 펜을 들고 보고서를 마무리했다. 서류를 덮으면서 철민은 잠깐 생각했다. 자신도 며칠 전 어머니에게 들었다. 이란에서 지도자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어머니가 속삭이듯 전해준 그 말을 들었을 때 철민 자신도 잠깐, 아주 잠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핵이 있는 나라가 왜
그러나 그는 그 생각을 빠르게 닫아버렸다. 보안원으로서, 당원으로서 그런 생각은 허용되지 않았다.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더 서늘하게 느껴졌다. 자신도 그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 보고서를 봉투에 넣으면서 철민은 창 밖을 바라보았다. 해산의 밤은 어두웠다. 전기가 들어오는 날이 아니었다. 강 건너 중국 땅은 오늘도 빛나고 있었다. 그는 커튼을 쳤다. 그리고 책상 위에 낡은 촛불에 불을 붙였다. 이 나라에서 빛이란 그런 것이었다. 켜는 것도 끄는 것도 얼마나 밝게 둘지도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것. 위에서 내려오는 빛에 의존해 살아야 하는 것. 그 빛이 꺼지면 어둠이었고 그 어둠에 익숙해지면 이것이 당연한 것이라 믿게 되는 것. 그러나 강 건너에서 흘러오는 빛만큼은 아무도 막을 수 없었다. 이란의 소식이 두만강과 압록강을 건너 이 땅에 닿은 것처럼 세상은 언제나 조금씩 스며들어왔다. 막아도 단속해도 신고를 받아도 흐름은 멈추지 않았다. 강물처럼 회령에서 해산에서 이름 모를 다른 국경 도시들에서 사람들은 밤마다 강 건너 불빛을 바라보았다. 그 불빛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긴 것들을 이쪽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읽어냈다. 소문은 계속 흐를 것이었다. 강물처럼 막을 수 없이 그리고 결코 멈추지 않고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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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장면들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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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산 장마당의 한 구석 50대 초반의 여성 윤복순이 있었다. 그녀는 몇 달 전부터 겨울 준비를 위해 장작을 팔고 있었다. 하루에 얼마 벌지도 모르는 장사였지만 달리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복순에게는 군인 아들이 하나 있었다. 22살 된 아들은 함경남도 어딘가의 부대에 배치되어 있었고 명절에 한번 잠깐 보는 것이 전부였다. 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쓸렸다. 군에 있는 동안 밥이나 제대로 먹는지, 훈련이 너무 힘들지는 않은지. 이란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복순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아들이었다. 미국이 이란을 쳤다면 우리나라도? 그러면 내 아들은? 그 생각은 순식간에 왔다가 순식간에 지워야 했다. 너무 위험한 생각이었다. 그러나 지운다고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다. 복수는 장작을 팔면서도 자꾸 그 생각이 올라왔다. 전쟁이 나면 내 아들은 제일 먼저 총을 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란에서 지도자가 죽은 것처럼 미국이 마음먹으면 어떻게든 치는 것이라면 그 논리의 끝에 복수는 가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생각을 중간에 멈추려 했다. 그러나 멈춰지지 않았다. 복순 옆에 앉은 상인이 물었다. 왜 그렇게 생각에 잠겨 있어? 아무것도 아니에요. 복순은 장작 더미를 가지런히 다시 쌓으면서 대답했다. 그녀의 손이 조금 떨렸다. 추워서인지 다른 이유인지는 복순 자신도 몰랐다. 회령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가 조용히 퍼지고 있었다. 장마당에서 만난 두 여성의 대화. 한 명은 50이 넘은 여성이었고 다른 한 명은 30 중반쯤 되어 보였다. 이란 지도자가 죽었다는 거 알아요? 알지. 이 나라에서 다 알지. 신문에는 안 나왔어도. 핵이 있는 나라인데도 저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30 중반의 여성이 말을 이었다. 그동안 핵이 있어야 안전하다. 핵 때문에 배고파도 참으라 했는데 이란 같은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50이 넘은 여성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런 말은 하지 마. 왜요? 이유는 알잖아.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다. 50이 넘은 여성이 다시 조용히 말했다. 나도 그 생각을 했어. 근데 그걸 말했다가는 정수기처럼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생각은 해도 말은 하지 마.
그것이 이 나라에서 살아가는 방식이었다. 생각은 해도 말은 하지 마. 의문이 들어도 입 밖으로 꺼내지 마. 강 건너 불빛이 밝아도 바라보기만 해. 그러나 그 안에서도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었다. 장작을 팔고 옥수수밥을 먹고 아이들을 키우고 군에 간 자식을 기다리고 그 평범하고 힘든 일상 안에서 일한 소식이 남긴 의문들은 서서히 가라앉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완전히 가라앉지는 않았다. 강바닥에 가라앉은 돌처럼 물이 맑을 때는 보이는 것들이 있었다. 해산의 명철은 며칠 뒤 또 다른 소식을 전해 들었다. 중국 쪽에서 넘어온 이야기에 따르면 이란이 이후 어떻게 되었는지도 이야기가 돌고 있었다. 새 지도자가 나왔다는 말, 이란이 보복을 준비한다는 말, 아니면 이미 끝이 났다는 말. 제각각이었다. 어느 것이 맞는지는 알 수 없었다. 그러나 명철이 더 주목한 것은 다른 부분이었다. 지금 이란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중국에 있는 사람들은 인터넷으로 실시간으로 알고 있다는 것. 신문을 기다릴 필요도 없고 누군가 말해줄 때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는 것. 알고 싶으면 그냥 알 수 있는 것. 그것이 가능한 세상. 명철은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다. 와이파이도 없고 신호도 없는 그 폰. 파일이 담긴 구형 기계. 그는 폰을 들고 강 쪽을 바라보았다. 강 건너에는 신호가 있었다. 인터넷이 있었다. 세상과 연결된 곳이 있었다. 강은 넓지 않았다. 그러나 그 강이 경계였다. 언제쯤? 명철은 중얼거리다가 말을 멈췄다. 그 뒤를 이을 말이 없었다. 아니, 너무 많았다. 그래서 오히려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그는 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집으로 향했다. 해산에서, 회령에서, 그리고 이름 모를 모든 국경 도시에서 그날도 밤이 찾아왔다. 전기가 들어오는 집에서는 이내 불이 켜졌고 전기가 없는 집에서는 촛불이 켜졌다. 저마다의 작은 빛으로 밤을 버텼다. 그리고 강 건너에서는 변함없이 불빛이 빛났다. 그 불빛을 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했을 것이다. 저쪽은 어떤 세상일까? 이란 소식을 들었을 때 심장이 쿵 내려앉지 않아도 되는 곳이 어떤 곳일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도 조심스럽게만 할 수 있는 말들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곳은 어떤 곳일까? 물론 그 물음의 답은 알 수 없었다. 허락되지 않은 물음이었으니까. 그러나 이란의 소식이 흘러온 것처럼 그 물음도 흐르고 있었다. 강물처럼, 어떤 힘으로도 완전히 막을 수 없는 것처럼. 소문은 오늘도 흘렀다. 그리고 내일도 흐를 것이었다. 회령의 이른 아침, 장마당이 열리기 전 풍경은 늘 비슷했다. 상인들이 하나둘 자리를 잡기 시작하고 수레를 끄는 사람들이 골목을 지나고 어디선가 콩죽 끓이는 냄새가 났다. 이 냄새가 순이에게는 아침의 시작이었다. 이날도 순이는 일찍 나왔다. 손수레에 물건을 싣고 골목을 빠져나오는데 맞은편에서 낯선 남자가 걸어왔다. 회령 사람은 아닌 것 같았다. 복장이 달랐고 눈빛이 달랐다. 그 남자는 순이 옆을 지나치면서 짧게 무언가를 말했다.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였지만 순이는 귀를 쫑긋 세웠다. 이란 소식 조심하라요. 그뿐이었다. 남자는 이미 지나가 버렸다. 순이는 굳어진 채 멈춰섰다. 돌아보지 않았다. 돌아보는 것 자체가 위험한 행동일 수도 있었다. 그냥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걸음을 이었다. 장마당에 도착해 자리를 잡으면서 순이는 계속 그 말을 곱씹었다. 조심하라. 이란 소식? 누구였을까? 무엇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을까? 아니면 그냥 지나가는 말이었을까? 알 수 없었다. 북한에서 알 수 없는 것들은 너무 많았다.
그냥 모르는 척하는 것이 최선이었다. 그날 장마당은 예전보다 조용했다. 안전원의 순찰이 늘었기 때문인지 아니면 사람들이 알아서 조심하는 것인지 물건을 팔고 사는 기본적인 말들만 오갔다. 값이 얼마냐, 좀 깎아줘라, 좋은 거 맞지. 그 이상의 이야기는 없었다. 점심 무렵 순이는 혼자 있는 시간에 조용히 생각했다. 이란 이야기가 퍼진 뒤로 장마당이 달라졌다. 아주 조금, 그러나 분명하게. 말이 줄었고 눈빛이 더 조심스러워졌고 웃음도 조금 줄었다. 사람들이 의심하게 된 것이다. 서로를, 그리고 세상을, 그리고 자신들이 믿어왔던 것들을. 이것이 이란 소식이 만들어낸 변화였다. 물건 하나 팔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던 상인들이 이제는 말을 줄이고 주변을 살폈다. 그것이 더 안전하다는 것을 다들 알았기 때문이었다. 해산에서 명철의 일상도 조금씩 달라졌다. 공장에 출근하지 않는 날, 그는 예전처럼 친구들과 모이지 않았다. 성빈은 며칠째 나타나지 않았고 민주는 장마당 심부름이 생겼다며 연락이 뜸해졌다. 일한 이야기 뒤로 셋이서 모이던 그 장소에 가는 것이 왠지 꺼려졌다. 명철은 혼자 강변 쪽을 걸었다. 강은 이미 가장자리에서 얼기 시작했다. 겨울이 오고 있었다. 강 건너 중국 쪽에서는 아직 트럭이 지나다니는 소리가 들렸다. 차 소리, 기계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노랫소리. 이쪽은 고요했다. 강물 소리와 바람 소리가 전부였다. 명철은 강 앞에 서서 생각했다. 이란이 어떻게 되었는지 나는 아직도 모른다. 지도자가 죽은 뒤 그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새 지도자가 나왔는지, 나라가 어떻게 됐는지, 중국에서 누군가 보내준 짧은 음성 파일이 전부였다. 그것이 전부인 세상. 저쪽에서는 검색 한 번으로 알 수 있는 것들을, 이쪽에서는 아예 알 수 없었다. 아니, 알려 하는 것 자체가 위험했다. 명철은 강바닥에 돌 하나를 집어 물에 던졌다. 차가운 강물이 돌을 삼켰다. 파문이 잠깐 생겼다가 사라졌다. 그는 생각했다. 나는 저 강 건너를 한 번도 가보지 못했다. 가볼 수 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저쪽 불빛은 매일 밤 보인다. 그 불빛이 어떤 삶에서 나오는 것인지를 나는 조금씩 알아가고 있다. 파일들을 통해, 음성 메시지들을 통해, 그리고 이런 소문들을 통해. 그것으로 충분한지는 몰랐다.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것보다는 나았다. 이란 소식이 가져온 것은 단순한 충격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을 조금 열어젖혔다. 말하지 못했던 질문들이 가슴속에서 조용히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핵이 있어도 미국이 마음먹으면 치는 것인가? 우리가 지금까지 참아온 것들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이 나라에서 안전하다는 것은 진짜 안전인가? 아니면 안전하다고 믿도록 훈련된 것인가? 다른 나라 사람들처럼 세상 소식을 자유롭게 아는 것이 그렇게 위험한 일인가? 이 질문들은 아직 소리를 내지 못했다. 가장 가까운 사람과도 아주 낮게, 아주 조심스럽게 나눌 수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웅크린 것이 없어진 것은 아니었다. 회령의 보안대에는 이 무렵 내부 지시가 하나 내려왔다.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국경 지역 주민들의 동향을 강화 감시하라는 것이었다. 특히 중국 전화 소지자에 대한 단속을 높이고 장마당에서의 정치적 발언에 주의를 기울이라는 것이었다. 이 지시를 받은 말단 안전원 하나가 있었다. 그는 29살로 회령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이었다. 부모님도 이 동네에 살았고 어릴 때 같이 놀던 친구들 중에는 지금 장마당에서 장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가 지시를 받았을 때 느낀 것은 의무였다. 감시하고
단속하고 보고해야 하는 의무. 그러나 장마당을 돌면서 그는 이상한 감각을 느꼈다. 감시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어릴 때 같이 밥을 먹던 친구의 어머니가 있었다. 학교 동창이 있었다. 이란 이야기를 나누며 불안해하는 그 사람들은 적이 아니었다. 먹고 살기 힘든 보통 사람들이었다. 그는 자신의 역할을 수행했다. 그러나 밤에 집에 돌아와 잠자리에 들 때 그 감각은 사라지지 않았다. 이 땅에서는 감시하는 사람도 감시받는 사람도 결국은 같은 땅 위에서 같은 강 건너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었다. 겨울이 오고 있었다. 두만강과 압록강에 얼음이 끼기 시작하면 강을 건너는 것은 더 어려워질 것이었다. 물리적으로도 그리고 다른 모든 의미에서도. 그러나 소문은 얼어붙지 않았다. 강이 얼어도 단속이 강화되어도 이미 퍼진 이야기들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남아 있었다. 기억은 봉쇄되지 않았다. 그리고 강 건너 불빛은 오늘도 꺼지지 않았다. 회령에서 이란 소식이 퍼진 지 보름이 지난 어느 날 장마당에서 오래 장사를 해온 조갑순이라는 60살의 여성이 이웃 상인에게 조용히 말했다. 나는 젊을 때부터 이 장마당에서 살았어. 고난의 행군 때도 여기서 버텼고 그 뒤에도 여기서 살았지. 그때마다 나라가 하는 말을 들었어. 참으면 좋아진다. 조금만 더 참으면 된다. 그 말을 들으면서 얼마나 참았는지. 근데 아직도 참고 있잖아. 이웃 상인이 말했다. 그러게요. 갑순이 말을 이었다. 이란 소식 들었을 때 제일 먼저 든 생각이 뭔지 알아? 우리도 결국 저렇게 되면 어떡하나가 아니었어. 그건 두 번째 생각이었고, 제일 처음 든 생각은 핵이 있어도 저러면 우리가 그동안 왜 참은 건가 하는 거였어. 이웃 상인은 아무 말도 못했다. 갑수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을 맺었다. 근데 그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나밖에 있겠어. 다들 하고 있지. 그냥 말 못할 뿐이지. 그것이 이 땅의 진실이었다. 말은 없어도 생각은 있었다. 소리는 없어도 흐름은 있었다. 그리고 그 흐름 위에 이란에서 건너온 소식 하나가 물결을 더했다. 크게 파도치지는 않았다. 당장 무언가 달라지지도 않았다. 사람들은 여전히 장마당에 나와 물건을 팔고 옥수수밥을 먹고 강 건너를 바라보며 하루를 보냈다. 하지만 물결은 아무리 작아도 흔적을 남겼다. 그리고 그것이 언젠가 어떤 형태로 돌아올지는 강물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아무도 미리 알 수 없는 것처럼 아직은 알 수 없었다. 해산의 장마당, 저녁이 가까워오는 시간. 명철은 심부름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낯선 노인과 마주쳤다. 다리가 불편한 듯 절뚝거리는 노인이 좁은 골목에서 무거운 짐을 들고 걸어가고 있었다. 명철은 본능적으로 다가가 짐을 들어주었다. 어르신, 어디까지 가십니까? 노인이 고개를 들었다. 70 가까이 됐을 것 같은 얼굴이었는데 눈빛이 살아있었다. 고맙네. 장마당 입구까지만. 두 사람이 함께 걸으면서 노인이 먼저 말을 꺼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란 소식으로 많이 생각하는 것 같던데. 명철은 잠깐 굳었다. 이 노인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었다. 조심해야 했다. 그런 이야기는 잘 모릅니다. 노인은 낮게 웃었다. 괜찮아. 나도 그냥 늙은이야. 아무도 아니야. 잠깐 침묵이 흘렀다. 노인이 다시 말했다. 내가 젊을 때는 이런 소식들이 아예 들어오지 않았어. 완전 차단이었지. 근데 요즘은 국경으로 소식이 들어오잖아. 그게 변화야. 예전 같으면 이란 지도자가 죽어도 우리는 몰랐을 거야. 근데 지금은 알잖아. 명철은 노인의 말을 조용히 들었다. 안다는 게 두렵기도 하고 반갑기도 해.
그렇지 않아? 명철은 잠깐 생각하다가 짧게 답했다. 네. 장마당 입구에 도착했다. 노인은 짐을 받아들고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네. 조심하게. 노인은 걸음을 옮겼다. 명철은 그 뒷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발길을 돌렸다. 안다는 게 두렵기도 하고 반갑기도 해. 그 말이 오래 남았다. 두렵고 반가운 그 두 감정이 동시에 가슴속에 있었다. 이란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명철 안에 있던 것이 정확히 그것이었다. 두렵고 반가운 그것이 이 나라에서 바깥 소식을 듣는 느낌이었다. 그 감각을 이제 그는 조금 더 잘 알 것 같았다. 회령의 밤. 순이는 불이 꺼진 방 안에서 오래 누워 있었다. 옆에서 철수가 자고 있었다. 규칙적인 숨소리. 그 소리를 들으면서 순이는 생각했다. 정숙은 지금 잠을 잘 수 있을까? 보안부에 불려갔다 돌아온 뒤로 정숙의 눈에서 뭔가 꺼져버린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무슨 말을 들었는지, 무슨 약속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전까지 일한 이야기를 먼저 꺼내던 사람이 이제는 장마당에서도 조심히 앉아 물건만 팔고 있었다. 그것이 이 나라에서 입을 닫는 방법이었다. 한번 불려가고 나면 다시는 말하지 않게 되는 것. 순이는 강 쪽 창문을 바라보았다. 커튼 틈으로 희미한 빛이 스며들었다. 중국 쪽 불빛이었다. 저 불빛은 오늘도 꺼지지 않았다. 그 불빛을 보면서 순이는 조용히 다짐했다. 앞으로 더 조심하리라. 들어도 못 들은 척하리라. 생각은 해도 말은 하지 않으리라. 그것이 이 땅에서 살아남는 방법이었다. 그러나 다짐을 하면서도 순이는 알았다. 그 빛이 내일도 모레도 꺼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빛을 보는 한 완전히 생각을 지울 수는 없다는 것을. 소문은 강을 건넌다. 그리고 건너온 소문은 아무리 막아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씨앗을 심는다. 그 씨앗이 언제 어떻게 자랄지는 알 수 없지만 심어진 것은 사라지지 않는다. 회령의 밤은 길었다. 두만강은 조용히 흘렀다. 그리고 강 건너 불빛은 오늘도 밝았다.